이슈와 뉴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 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크립토는 끝났다라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말이 있죠. 하락장에 오면 상시 등장하던 비관론이긴 한데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데 시장은 점점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 중심에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코인의 가격과 가치, 또 확장성과 신뢰라는 서로 다른 측에서 벌어지는 크립토 생태계 역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인사이트 초창기부터 어려울 때면 저희가 가장 먼저 이분을 모시곤 했었죠.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크립토는 끝났다. 예전에는 크립토 윈터라고 차라리 겨울이라고 표시를 해줘서 언젠간 봄이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끝났다라는 비관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딱히 떨어지는 이유도 없이 떨어지니까 더 방금 말씀하신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도 명확했던 게 네. 이번이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FTX 파산 사태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그 전으로 가면은 마운트 곡스 사태 그리고 플러스 토큰 사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17년 역사를 거치면서 항상 이 비트코인의 역사가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네. 그런 어떤 메이저급 이벤트들이 항상 사이클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업계 자체 내부의 문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넘게 빠지니까 야, 비트코인 이제 상승 동력 다 잃었구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코멘트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네. 아니면 금융가에 계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규제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올랐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약발이 끝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네. 이런 것들에 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자체적인 내러티브로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악재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딱히 호재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오를 건데 그건 결국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무시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한 기능 두 개. 이 4년 주기 반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반감기 네. 그리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이 두 개가 비트코인에 있는 그동안 인류 역사에 어떤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자가치유 능력을 가졌고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하락장이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 하락장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게 만들 거라는 거 그게 제 믿음입니다. 어쨌든 이유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가는 두 개의 특별한 기능 덕분에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하락장세와 비관론적인 시각들이 과거 다른 하락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 때문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쏟아냈다가 네. 지금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 당연히 큰 역할을 차지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어가는 중에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다 아니면 생각보다 주류 자산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실망감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그동안 2021년 상승장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비상관 자산으로서 그냥 개인들이 관심이 많이 올라오면 폭발적으로 오르고 네. 개인들이 관심이 꺼지면 내리고 이랬는데 23년 상승장부터 사실상 비트코인의 이제 주요 내러티브는 특히 24년 초에 ETF 나오고 나서 더 강해졌죠. 이 네.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담는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류 자산이 되었으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자산 운용사들이 큰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류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즉 계단식 상승을 원했던 건데 이게 또 예전과 비슷하게
폭등하지도 않고 그냥 슬슬슬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끝났다 이렇게 실망을 하는 거죠. 지금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냐?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선물은 숏치는 방식으로 현선물 차익 거래,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는 걸로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왔어요. 네. 헤지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성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뭐 1,00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 전체 부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트레이딩을 해주면서 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모든 자산에 다 그렇게 투자합니다. 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금에 한 방향 베팅을 하는 건 없어요. 네. 금이 오른다 그러면은 금 롱 포지션 잡고 반대편에서는 뭐 풋옵션에 투자하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항상 차익 거래를 하죠.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이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무위험 차익 거래 때문에 네. 가격이 뭐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은 가격이 하루에 막 11%, 30% 떨어졌을 때 네. 그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 금, 은 청산을 막기 위해서 포지션 잡아놓은 거 청산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엄청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 열려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주말에 비트코인 막 팔고 그게 하락장의 단초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 또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으로 만불 떨어지고 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튼 헤지펀드들의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느낄 때는 되게 불안한가 봐요. 비트코인이 사실 탈중앙화돼 있다며 네. 개인들의 자산이라며 근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막 눌렀다가 내렸다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좋은 자산이 맞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헤지 펀드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는 물론 하락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지금처럼 금, 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비트코인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도 네. 근데 올라갈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 이제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 잡아놓은 헤지 펀드들이 청산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퀴즈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숏 스퀴즈에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현물을 더 사게 되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밀어올리는 이 굉장히 좋은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또 헤지 펀드들의 이 포지션이 전환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주식의 공매도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는 논쟁과 비슷한 거죠. 네. 비트코인이 성숙했다라는 증거일 뿐이고 앞으로 상승장이 오면 더 큰 폭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네. 그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앞에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비트코인만의 기능 두 가지가 지금 반감기랑 난이도 조정이었나요? 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순기능 중에 하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희소성도 있잖아요. 2,100만 개 달하는 희소성이 원래 비트코인의 가치 부여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 그리고 어쨌든 ETF라던가 파생 상품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기반한 자산이 아니게 됐다. 그냥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사고 판 하나의 자산일 뿐이다라는 평가가 붙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으로도 작용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일까요? 비트코인만 적용을 받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원래 모든 지금 투자 가능한 자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 개인이 처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가 소수의 개인이 네. 그다음에 기관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관들도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니라 헤지펀드 같은 이렇게 단타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데 단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곳들이 네. 발을 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정부라든지 이런 곳들이 장기적인 롱텀을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순서를 가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도 네. 어떤 기업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그 기업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자들이 바로 3F라고 불리우는 Friends, Family and Fools, 바보들이지 않습니까? 다 개인들, 개인들의 엔젤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벤처 캐피털들, 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지만 그만큼 이르게 투자를 해서 큰 나중에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벤처 캐피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투자자들의 저변이 조금씩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클로즈드 엔드 소사이어티죠. 네. 그러니까 엄청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고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 기업이 정말 좋았다라는 걸 알았을 때나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중에게 확산될 때는 언제냐? IPO 이후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IPO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투자자 저변이 확 확대되면서 네.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요. 사실상. 근데 비트코인도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드디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비트코인의 IPO 모먼트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개인들이
이 기숙사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보면서 한 블록당 50개씩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짜로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으면서 몇십 개씩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막 이랬죠.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7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몇백 명이나 될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전체 몇십 %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22년, 23년 때부터. 그러면서 기관들이 자기들 돈으로 보통 담는 것도 아니고 고객 돈을 이 그들인의 상품을 이용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블랙록 ETF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IPO 모먼트죠. 소수의 개인이 독점하던 비트코인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성숙 주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이 기타 등등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리테일에서 이게 어쨌든 기관 쪽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생기는 혼란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많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폭락장 좀 어떤 식의 해석이 필요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4년의 그 반감기가 사실은 뭐 장펑자오도 그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선언도 굉장히 이번 사이클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저도 슈퍼사이클 이제부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네. 사실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게 어, 원래 모든 자산이라는 거는 다 사이클을 거칩니다. 네.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 네. 있죠. 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적당한 주기를 거치는데 그게 이제 특별한 주기가 없을 뿐이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네. 이게 ISM 제조업 지수 PMI로 이제 대변이 되잖아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4년 주기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 17년의 비트코인 역사 동안 지금까지 4번째 반감기가 왔는데 그때가 항상 경기 사이클과 정확하게 겹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PMI가 52로 올라가서 확장하는 국면이 되면 비트코인이 꼭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고 그때 마침 그 전해에 미국 대선이 있고 네. 막 이런 것들이 겹쳤어요. 4년 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겹쳤고 비트코인이 물론 거기에서 또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제 네. 이런 게 계속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론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들만 투자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주류 금융권에서도 다루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틀렸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고 미국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경기 사이클과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경기 사이클은 또 금리와도 연동이 되고 모든 게 다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가 4년인지 3년인지 네. 이번에는 미국 경기가 4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깨졌습니다. 25년에 원래 미국 경기가 52로 확장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네. 가지 않았죠. 지난달 되어서야 겨우겨우 이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합 네. PMI가 52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 경기가 GDP가 5% 성장하면서 야 미국 경기 되게 좋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고용은 엄청나게 안 좋고 네. 이게 지표가 막 다 이렇게 혼재적으로 나오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못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이 4년 주기를 사실 거쳤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그렇죠. 25년에 안 떨어질 거다. 26년대도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시각은 다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비트코인에는 이 자체 메커니즘이 존재해서 하락과 상승 주기가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4년 주기 반감기, 네. 거기에서 희소성이 배가 되는 거. 물론 희소성이 배가 되지만 그만큼 그 희소성이 전체 나와 있는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은 갈수록 줄어들죠.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처음 4년 동안 50%가 다 채굴된 거예요. 네. 그 다음 25% 채굴된 거고 13.5%, 6.25%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3.16% 이렇게. 그러니까 저량 유량 비율이라고 하죠.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이 적게 나오는 게 결국 이미 나와 있는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반감기와 함께 봐야 되는 게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그 2주에 한 번씩 비트코인이 내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돼요. 네. 비트코인이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약화되니까 이제 채굴 안 해. 그리고 기브업 해버리는데 네.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신규 채굴자가 이 정도 채산성이면 내가 한번 투입해 보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비트코인 네. 채굴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신규 채굴자든 기존 채굴자든 여기에 투입하는 비용,
전기비 플러스 기타 등등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모두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인 돈보다는 더 벌겠어. 네. 그게 마진이니까. 그 마진을 보고 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채굴이 이렇게 항상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견조한 흐름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네.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의 매력이거든요. 그 어떤 자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 같은 거는 가격이 폭등해요, 지금처럼. 네. 지금 2년 동안 2배 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과거에도 폭등했을 때 무너지고 하락장이 오면은 20년을 횡보를 했습니다. 1980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2011년에도 그랬어요. 2011년에 좀 짧았죠. 10년 정도. 한 번 무너지면은 그 거품이 쌓였던 게 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을 빌빌 기는 게 일반적으로 금과 같은 그런 귀금속들의 운명인데 네. 비트코인은 금과 똑같은 특성, 또 오히려 더 나은 특성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하락장, 3년 상승장 패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 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결국 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또 신뢰도 상승과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4년 주기 사이클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채굴 심리라던가 또 그들의 평균 단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굴자들마다 평균 단가가 좀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대까지 좀 분포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채굴자들의 평균 단가 아래까지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채굴자들의 평균 단가만 보면 안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일단 전체 평단가를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네. 즉 비트코인에 내가 돈을 넣은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시가총액 그게 1.11조 달러거든요. 이거를 그냥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냥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2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보다 훨씬 낮아졌겠지만 전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단가 여기에서 사토시 물량 같은 거 빼는 겁니다. 사토시 물량은 사실 평단가가 0이니까 네. 데이터 왜곡을 불러오죠. 그래서 빼고 액티브 어드레스에서 쌓여있는 비트코인만 다 합하면 네. 시가총액 1.11조 달러입니다. 이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55,600달러예요. 실현 가격이죠. 네. 전체 평단가. 그러면 보통 2022년 하락장 때도 그랬고 2018년 하락장 때도 그랬고 한 실현 시가총액 그 가격 그러니까 전체 평단가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좀 횡보하다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채굴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단가가 너무나도 제각각이에요. 네.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채굴자들의 평단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나? 뭐 채굴자 것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지갑 주소들이 있고 네. 여기에 얼마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는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추산컨대 7만 달러다, 뭐 8만 달러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채굴자들은 이 운영을 계속할 수가 있냐?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마이너스를 감내하고 버틴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월가에서 자본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제 채굴자들이 그냥 채굴 수익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락장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든 그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자금을 하락장이 시작될 걸 알고 미리 마련해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버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치 보건데 네. 200주 이동 평균가도 똑같이 55,000달러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전체 평단가도 55,000달러. 그러니까 요 정도 선. 이게 근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죠. 어차피 이동 평균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바닥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점점 높아지는 거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5,000달러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의 메커니즘을 뒷받침해주는 게 물론 채굴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평균 단가를 보기보다는 202평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실현 가치를 놓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바닷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55,000달러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5만 달러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저번에 순간적으로 딱 하락 나왔을 때 60 찍고 일단은 다시 67, 68K까지 올라와 준 상황인데 그렇다면 55,000까지의 가격 하락이 다시 나온다면 시점을 저희가 올해 안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지 뭐 또 일부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 55,000달러의 가격 하락 시기 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올해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은 무조건. 항상 4년 주기 사이클로 봐도 1년 하락장, 그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네. 그 말은 26년 들어서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면 네. 올해 안에 한번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 비트코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빠르게 이 하락장을 해결하고 다시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네. 올해 중에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어. 근데 빠르게 나올 거냐 느리게 나올 거냐 그거는 사실 거시경제랑 또 엄청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바닥가 그리고 올 한 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고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라든가 제도권에서는 이 크립토, 블록체인 편입에 굉장히 좀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좀 상당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크립토 커런시가 가지고 갈 좀 잠재적인 확장성이나 기회 요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명확성 법안이 나온다면 아마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 반길 만한 거는 네.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이겠죠.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이 뱅크 차터를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해요. 아쉬운 거는 결국 은행이 내가 여기에서 밥그릇 뺏길 수 없어 하면서 네. 우리를 끼던지 아니면 우리를 사던지 우리랑 같이 해야 돼. 그쵸. 이렇게 결국 가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같은 특히 거래소나 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이런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은행이든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조인트 벤처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기는 할 것 같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그동안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생기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벌써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아마 여러 기업들이 은행과 함께 우리나라는 51% 룰이 적용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타 등등 버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난립을 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 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액이. 그 차액이 발생할 때 그 차액을 좁혀주고 익스체인지를 해주는 네. 일종의 환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세틀먼트,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죠. 세틀먼트를 해주는 그런 곳이 필요하고 이런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네. 이 어쨌든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또 디지털 세상에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RWA죠. RWA STO. 물론 이제 미국의 명확성 법안에서는 일단 증권을 토큰화하는 거는 금지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현재 명확성 법안 버전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결국 증권도 다 토큰화되고 한번 블랙록이 비들의 성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기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증권을 토큰화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유통해보고 발행해보고 유통해보려고 하는 니즈가 커질 거예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 프릭션레스한 마찰이 적은 그런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제 RWA가 너보다 궁합이 잘 맞으니까 계속해서 아무튼 이 모든 세상의 자산들을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법정화폐의 속도, 유통 속도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하는 역할, 더 많이 퍼지게 하는 역할, 증권을 더 빠르게 거래되게 하고 24시간 동안 거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토큰화된다고 하는 흐름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뭐에 투자하면 되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RWA 시장이 커진다. 예스. 그러나 거기에서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거다. 이건 너무 설익은 인사이트입니다. 리플이다.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이더리움을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아마 자체 블록체인을 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자신들이 발행한 그 무엇이든. 네.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의 고객을 다 뺏기고 여기에다가 주는 그런 결정을 할 금융기관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금융기관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망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연결하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블록체인이 뭐 그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도 아니라서 결국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네. 다시 이 은행들한테 중요한 과제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RWA를 어디에다가 STO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STO를 어디에다 발행해서 유통할 거냐.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용 블록체인을 만들 테니까 증권사나 발행사들이 여기 기준에 맞춰서 발행을 하고 이외에서 거래를 해라.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는 당연히 없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래되는 블록체인 원장인데 결국 이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금융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시장을 파이를 구축하려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입지는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결국 그 과정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네.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이 살아남을 거냐? 탈중앙성이 가장 뛰어나야 돼요. 이런 금융사들이 여기 쓰면 안 돼, 여기 쓰면 안 돼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들은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지는 또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정말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우리 시장을 좀 장악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간 도래할 텐데 꼭 기존 금융권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혜주들, 뭐 리플이라던가 이더리움의 메인넷을 사용할 가능성 그렇게 크게 기대만 갖고 지켜보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언급을 주셨고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 안에서의 엄청난 또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비트코인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RWA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에셋에 대한 투자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그 카테고리로 보기보다는 네. 지금 전시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거예요. 네. 그게 뭐 당장 두 국가가 서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점차. 왜냐하면 두 국가 모두 서로를 버리고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슬슬 서로의 영역을 잠식해가는 식으로 네. 아마 미중 패권 경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군비 경쟁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거고 이 군비 경쟁은 결국 유동성 증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QE를 해서 돈을 푼다. 그런 식의 유동성 증가는 모든 위험 자산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게 지난 우리가 한 10년, 20년 동안 봐왔던 페드 풋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시 경제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양상은 모든 자산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시 경제의 중요한 물자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금이 중국이 저렇게 많이 사재기를 하니까 오르는 거고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AI 반도체, 전자장비에 들어가니까 수요가 폭발하는 거고 네. 구리, 총알 폭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다 전선 연결하는데 구리가 그렇죠.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예 미국에 있는 뭐 코발트 광산 회사 이런 회사들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자금을 밀어주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미국이 안 했잖아요. 시장 개입 행위다 이러면서.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만 하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 뭐든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비축해야 되는 전략 자산화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이버 월페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AI거든요. 다 떠나서 모든 전자장비에 다 AI가 탑재돼야 되고 네. 사실 AI 패권 경쟁이 결국 군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AI 기업들, 제가 M7 기업들 저 ETF 흘러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AI 고평가 논란 저는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AI는 미국 입장에서는 죽일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7개 기업들, 대표 대기업들을 살려주고 끌고 가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가 망하려고 하면 흡수합병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금융산업 뜯어고치듯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굉장히 귀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B2 폭격 기본에서 이란 핵시설 타격했을 때 그 네.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90만 개가 비트코인을 털어갔거든요. 네.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마두로는 왜 체포당하기 직전에 비트코인 60만 개를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몰수당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시 경제에서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란의 그 군부, 이란 혁명 수비대와 마두로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물자라는 거잖아요. 이 사이버 월페어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점점 국가들이 깨닫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RWA나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물론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이상 일상에서 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게 정말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비트코인.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한번 뭐 55,000달러 언젠가 또 바닥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가격 반등에 대한 트리거 부분으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한 번 더 남았다까지는 저희가 알겠고 그렇다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그 반등의 트리거는 뭐가 되어줄까요? 두 가지로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래티지 같은 곳들이 발행하고 있는 이 STRC 같은 상품들이 네.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사실상 영구 우선주이기 때문에 주식이지만 배당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채권이라 봐도 무방하죠. 네. 일종의 회사채인데 이 회사채가 기존의 다른 회사채들보다 예를 들어 정크본드 등급의 회사채들이 한 7, 8% 이자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죠. 인플레이션이 2.5%, 3%인데. 그러면 스트래티지의 STRC는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느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가 망할 리가 없다. 담보가 너무나도 굳건하다. 네. 이거를 은행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은행들이 왜 깨닫게 되냐. 결국 이들도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면 고객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위원회가 이 상원에서 명확성 법안을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허용하게 되면 3.5% 이자를 줄 수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로컬 은행들은 0.1%예요, 예금 금리가. 고객 다 뺏긴다는 거죠. 이때 자은행의 예금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 채권 상품,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STRC 같은 거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담보물을 꾸려서 특판 예금 상품 만든다. 그리고 이 예금 상품에는 6, 7% 이자가 나온다. 여기서 10% 받고 여기서 60%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나운스가 나오면 비트코인의 완전 트랜지션이죠. 네. 어떤 이 패러다임 시프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미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이곳에 지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이제 전략 자산화를 본격화하는 거죠. SBR 트럼프 임기 초에 행정명령 내려서 했죠. 근데 지금 뭐 특별하게 이게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이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아 비트코인도 금처럼 미국이 모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돼. 그러면 버젯 뉴트럴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납세자 부담이 없어야 된다. 네. 그러므로 채굴주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지분 투자를 해버리자. 여기를 다 밀어주고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나온 비트코인 다 싹쓸이 해가게 하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 뭐 2024년 ETF 승인 같은 폭탄급 뉴스가 되겠죠. 올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그 두 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DAT 기업 아니면 아예 정부가 채굴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결론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사줄게 하는 확신을 시장에 던져주는 게 비트코인 반등의 가장 좋은 트리거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훈종 대표님과 함께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사이트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